저는 외대에서, 한국 외대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께 이 실천과 이론을 공유하고 있는 김용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마을교육 공동체 전국 포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책위원장 맡아하고 있고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마을교육 공동체 실천을 좀 경험을 하고 또 이거를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교육 공동체 일반적인 그 의미 혹은 개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공동체의 필요성이 이제 시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효과와 효율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이렇게 추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전문화가 이루어지는데, 분업이라는 말을 살짝 돌려놓으면 분리와 분절 혹은 해체 혹은 불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 사회에서는 이러한 분리와 분절보다는 통합과 연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를 통한 시너지를 우리는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이제 먼저 증대됐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마을 공동체도 아마 그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깨져왔고 해체되어 왔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복원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던 거고, 자연스럽게 그게 또 교육으로도 전이가 돼서 교육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증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제가 봤을 때 교육에 대한 공적 공공성 혹은 공적 책임을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지역 수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아이들 키우는 것, 그리고 지역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성장하기 위한 배움터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시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제 생태적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생태성 혹은 생태적이라는 의미는 크게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생명성입니다. 생태계는 뭐가 됐든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예를 들면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여서 만들어내기 위한 참여, 그리고 자생성이 있는 거죠. 스스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생성이겠죠. 그리고 또는 적응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스스로 변해가는, 적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우리 학교가 이러한 살아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생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인데요. 생태계는 어찌됐든 모든 구성인자들이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그런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숲이라는 하나의 생태계에서 땅 속에 있는 미생물서부터 저 하늘에 있는 바람과 비, 구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교육 생태계도 이러한 연결성에 기초하고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징은 선순환적 구조인데요. 교육 생태계에서 아이들은 어찌됐든 지역에서 배웁니다.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그런데 성장을 하고서 지금은 다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거죠. 선순환적 구조라는 거는 배우고 성장하고 공진화가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이 커서 노동력을 다시 환원하든 민주적 시민의식을 다시 환원하든 그 지역에서 큰 아이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생태계거든요. 그러면은 생태적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치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학교가 느끼는, 학교라면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행정가 혹은 교육자, 교사라고 하는 교육자들이 느끼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업화된 부분, 프로그램화된 부분을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단편적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교육자치와 교육 거버넌스를 이렇게 혼재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의 어떤 그 단편적인 부분 혹은 실천의 편협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우려를 저는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교육자치,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자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말은 쉬운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가 추구하는 원칙은 분리와 분권이에요. 그런데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것은 연대와 협치인 것이고요. 말 속에서도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분권을, 하나는 협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만의 권한, 학교 자치를 원할 수 있고, 이것이 지역과 분리됨을 또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함께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어떤 협력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자치에 대한 우리의 혹은 교육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치가 뭐냐고 했을 때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거고,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학교 쪽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잖아요. 이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래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군 구청이 있고 시도 청이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있는 거고, 교육자치를 또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협치를 원하고 있는 거죠. 분권과 협치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냥 합쳐버리면 됩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권의 종착점을 지역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분배한다는 게 어디까지겠냐? 교육 주체한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육 주체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협치의 시작도 지역으로부터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 혹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협력해서 뭔가를 교육 실천을 이뤄나가는 그 토대가 지역이라면 분권과 협치가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주의는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생태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말하는 생태주의는 자연주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포함될 수는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삶 속으로 이렇게 삶 속에 투영된 배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생태주의는 그 자연주의 이상의 것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그 생태주의라는 거는, 혹은 생태주의적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생태주의, 그러니까 머레이 북친이 얘기하는 그 생태적 사회주의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은 이제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가 수백 년을 이렇게 특세를 해왔었죠. 인본주의가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또 산업화가 되면서 착취라는 것이 이제는 인간 대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 대 자연에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회복력을 넘어서는 착취가 이루어진 거고, 것에 대한 그 철학적 기조가 인본,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본이 되는 민주, 사람만이 주인이 되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해온 거고, 21세기 현재는 그러한 자원의 복원력이 상당히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태 위기가 저희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되느냐? 생태주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생태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인본, 그러니까 휴머니즘에서 휴먼 이콜로지로 이제 시대적 전향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간도 주인이지만 사실은 주인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여러 개로 펼쳐놓을 수 있는, 주인됨을 여러 개로 펼쳐놓을 수 있는 철학적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생태주의라는 거를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관을 시키게 됐고요. 사회적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대와 트러스트라는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알고 지냄이, 그리고 서로 믿고 지냄이 하나의 캐피탈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자본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성을 회복해서 그 시너지가 경제적 자본이 가져다 주는 것 이상으로 그 시너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한국의 산업사회의 끝자락에서 볼 수 있는 효과 그 이상을, 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사회적 자본은 결국 공동체성에서 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거버넌스 부분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교육 주체가 일반자치, 교육자치,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로 다 서로의 연대와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성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건 이제 결국 거버넌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잘해서 교육이 올바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태성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서 학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 행정만 잘해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건 이제 협치 구조라는 거고, 그거를 영어식으로 이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생태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토대적 역량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나가는 거버넌스 개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미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데, 공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이 항상 학교에다 요구하는 거는 시설 개방이거든요. 근데 학교는 그거에 대해 대부분은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청결의 문제, 책임의 문제 등등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고립된 섬으로 계속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개방돼야 될 부분인 거고, 또 지역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 그리고 복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건 학교 안에서입니다. 학교 밖에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현실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떤 배움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 센터를 또 만들기도 하고, 마을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굳이 이런 시설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자연 공간에서도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주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을교육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혹은 잘 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 단 하나로 표현하자면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색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지역이 이미 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누가 하느냐는 분명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선진적인 마을교육 공동체 가보면 그곳에는 항상 누가가 있습니다. 누굴 찾아가면 돼? 했을 때 그 누가 있는 거고요. 누구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했을 때 그 누구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죠.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는 부수적이긴 하지만 제도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을 그동안 이제 열정페이라든지 그들의 희생에 이렇게 기대서 발전을 해왔다면 이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그들의 노력을, 그 다음에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다시 말해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중간 지원 조직이든 센터를 만들어서 관과 관을 연결하고 관과 민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을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그 조례가 전국 17개의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에서 한 13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일반화될 필요가 있고, 기초는 이게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있어서의 일관성, 혹은 상위 법령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판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아마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좀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을교육 공동체 지금 현재 한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했던 5년 정도, 5, 6년 정도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성공도 많은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반대로 조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이제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사업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그리고 학교나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문화적이면서 운동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철옹성 같은, 예를 들면 입시 위주의, 혹은 경쟁 위주의, 혹은 학력 위주의, 성과 위주의 교육을 좀 바꿔보려 하는 이런 운동적 노력이란 말이죠. 그거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게 사업과 프로그램이 돼버리면 이 사업은 언젠가는 일몰될 거잖아요. 소멸될 부분인데, 그랬을 때 우리의 노력은 그 사업이 있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어떤 분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써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래이지만 사실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마을이라는 혹은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다만
미래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공동체는 과거로의 회귀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반합적인 발전적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그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부적응 혹은 불평등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합이 마을교육 공동체다. 다만 그 마을교육 공동체는 과거의 마을하고는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마을교육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이러한 그 운동성과 생태성과 자발성이 유지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는 결국 또 사람의 문제이고 참여의 문제이고 또 서로 기대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결국 저 학력을 높이기 위한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화된 성과 중심이었던 피로사회에 균열을 내기 위한 부분이고, 그 균열 속에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은 학교 교육 이후에 또 다른 교육을 준비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 이후에 애들은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뭐 OECD나 피사 테스트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고요. 놀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놀면서 성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을교육 공동체의 한 지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언택트의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소외된 계층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의 실천과 참여와 그 다음에 배려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마을교육 공동체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소외된 아이들 혹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